이 김대중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한다는 표현도 여러 번 했고 네. 당시에 만났을 때 넥타이를 바꿔 맸죠. 네, 유명한 일화죠. 그런데 이 김대중 대통령 넥타이에 얼룩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탁하지 않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기억과 추억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소양. 왜냐하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흥미로운 대목이 많았죠. 4년 동안. 어쨌든 김정은을 3번 만나고 북한 지도자를 마이 프렌드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기현상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면 정치나 외교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하고 리얼리티 쇼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됐는데 막 하다 보니까 방위비 분담금 같은 악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바이든의 경제 공약 10대 공약에서도 기본적인 골간을 이루는 건 바이 아메리카예요. 네, 그러게요.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들을 적극 지원한다. 대신 그 과정에서 환경 규제나 노동 규제를 지키지 않는 회사는 엄벌에 처하고 따라와야죠. 향후 5년 안에 클린 에너지 100% 시대를 열겠다. 이 얘기는 전기 수소차 분야에서 아직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못 보여주는 우리나라 차에는 내연기관차 수출이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완성차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고 바이든 시대가 열릴 거라서 금융시장 지금 안정됐잖아요. 네. 환율이 떨어졌죠. 너무 많이 들어졌어요. 환율이 떨어져서 어제 지금 한 근 2년 만에 1,110원대로 종가 찍었고 오늘 소폭 그 올랐거든요. 밑으로도 보긴 보던데요, 또 누구.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10원 떨어지면 우리나라 완성차 기준으로 해서 연간 매출이 2천억 줄고 영업이익이 1,000억이 줄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불에 팔아도 한국 돈으로 환산한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환율 거잖아요. 10원에. 그래서 이 환 해지 문제도 굉장히 높게 부상이 되고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수열과 같은 행렬과 같은 규칙성이 한국의 미래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냐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시사특공대 매주 화요일 2부 3부입니다. 노래 속에 담겨있는 역사 그리고 시대상을 살펴보는 코너예요. 역사인 가요. 이렇게 좋은 날 두 분의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이자 AKA 아놀드 베네딕트 선생님. 안녕하세요. Hello, My name is 아놀드 베네딕트. 아놀드 베네딕트 아놀드. 알겠습니다. 실제로 에그 베네딕트를 좋아합니까? 그럼요. 근데 그게 계란이 큼직한 게 2개나 있잖아요. 보통. 맞아요. 한꺼번에 먹으면 왠지 콜레스테롤 쌓일 것 같아서. 제가 점심을 아직 안 먹었는데 너무 먹을 수 있습니다. 사 주세요. 자, 우리 에그 베네딕트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박연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저는 계란 종류는 다 싫어합니다. 왜요? 영양가 많은데. 저는 알 쪽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노른자를 별로 잘 안 네, 맞아요. 노른자 안 맞아요. 야, 네. 이 날씨에는 딱 계란빵. 계란빵 레어카에서 따끈따끈한 그것도 계란빵. 좋고 그리고 네. 근데 그러면은 이 비빔밥에는 대부분 다 한 장씩 있잖아요. 네네네. 걔들도 걷어냅니까? 아니 뭐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으니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원래 앞서서 네. 저희가 그 뭐 조 바이든 관련한 얘기를 좀 더 하고 네.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두 분을 모셨는데 오늘은 또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네. 바로 주제로 들어가도 충분히 주제 그럼요, 안에서 그럼요. 얘기를 할 수 전혀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아까 살짝 광고를 하긴 했는데 엄청난 주제예요. 노래로 다시 소개합니다. Keeps Georgia on my mind. I said, Georgia. 그냥 노래만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Georgia on my mind, 레이 찰스의 노래입니다. 아마 진짜 활동했던 시기는 오히려 최영래 평론가보다도 한참 더 윗세대 때가 진짜로 그 모습을 봤을 거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그 뒤에 저보다 좀 더 어린 친구들은 아마 영화 레이를 통해서 또 많이 알죠. 레이가 명작이죠. 네, 명작. 근데 저는 실제 레이 찰스가 우당탕 퉁탕하는 이 카 액션 영화에 이제 이 카메오로 나왔는데 블루스 브라더스라고 알죠. 음악 영화면서 네네네. 검은 모자, 검은 선글라스, 검은 양복 입은 형제가 경찰 추격전을 따돌리는 거기 레이 찰스가 나와요. 그 영화 그래서- 보진 못했는데 예.
옛날 신청곡 틀어주는 구리구리한 술집마다 그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영화 포스터가. 그리고 블루스 브라더스. 캐릭터가 붙어 있는 네, 맞아요. 술집도 있고 네. 거기 이제 악기상 주인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악기를 훔쳐가려는 이 주인공들에게 권총을 팡 쏘는. 지금 말한 우리 그 레이 찰스가 카메오로 나왔던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오늘 주인공은 레이 찰스가 아니고 이 조지아 온 마 마인드라는 네. 노래가 공식 노래로 지정되어 있는 조지아 조지아 주에. 주에서 이게 조지아 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까? 지금 제 목소리가 막 나오고 제 목소리가 있어요. 왜 박 기자님의 폰에서 이 노래가 나오죠? 왜 나오냐면 미국 대선 할 때마다 조지아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우세 지역이 있는데 맞아요. 이번에 극적으로 바이든 승리가 됐고 그리고 이 존 레전드라는 가수가 뭐 인종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네네네네. 이분은 굉장히 지성인이기 때문에 네. 이 조 바이든 승리가 확정되자마자 자기 SNS에 조지아 온마 마인드를 자기가 부르는 모습을 올렸고 그러자 존 레전드의 아내가 한 말 우리 조니 레전드 조니 이거 올리려고 5시간을 기다렸어요. 어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조지아 온마 마인드 레이 찰스 원곡 버전을 들으면서 바이든 인가요를 소개했습니다. 바이든 인 가요. 정말 어렵죠. 이거는 이제 첩첩산중으로 들어왔어요. 이건 저희가. 팝송이니까 뭐 가요로 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대단한 노래입니다만 이 존 레전드 우리에게도 친숙하고 이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이 뷰티 앤 더 비스트 네. 미녀와 야수 주제곡으로 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감미로운 멜로디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오바마 이 후보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운동할 때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여기 뭐 스칼렛 요한슨이라든가 존 레전드라든가 이 노래를 막 교차 편집해서 부르는데 체인지예요, 체인지. 그러니까 오바마 연설이 랩 같아요. 오바마가 워낙 달변가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존 레전드가 탁 스쳐 지나가는데 멋있었던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 미국의 조지아 주가 이 바이든에게 기울었죠. 네. 이때 승기를 이제 딱 결정합니다만 처음에 이 거의 팽팽할 때 270을 누가 먼저 먹을까 네. 하고 있을 때 바이든에게 힘이 딱 실린 주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에요? 초기에 제일 처음에? 한 뭐 200을 이제 넘어서서 두 후보가 막 가요. 지금 이제 도널드 위스콘신도 트럼프 있었고 210, 여러 군데 위스콘신 있잖아. 그 다음, 고전에 있었어요. 미주리 그 다음, 결정적으로 네바다 그 다음, 펜실베니아 마지막 막 이런데 여기가 넘어가면서 이제 네바다 6석만 얻으면 되네. 그게 애리조나였어요. 애리조나 남부인데 여기는 원래 민주당 지지 아니고 그렇죠. 공화당 쪽이 지지. 전통적인. 예, 그런데 인구 구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부의 주들이 그런데 우리나라에 애리조나 노래가 있어요. 애리조나 카우보이. 예, 오래된 노래죠. 50년대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 네네, 초창기 트롯. 왜 부르셨을까요? 명국환 씨의 노래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 김성환 씨를 모시고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프로그램 코드 음악이어서 이 노래 잘합니다. 아, 애리조나 카우보이 노래 틀었구나. 네. 네. 뭐 이런 노래가 다 있나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애리조나 카우보이가 있습니다. 그럼 20세기 초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캘리포니아로는 워낙 많이 갔잖아요. 나성에 가면 있잖아요. 대표곡이 나성에 가면이죠. 노래가 이 OST로도 나온 적이 있죠. 네. 수상한 그녀. 영화 네네. 수상한 그녀 OST 할머니하고 이제 소녀하고 신문진 씨 영혼이 버전으로 바뀌는. 직접 부른 버전으로. 그런데 이제 나성은 우리에게 유명했고 캘리포니아는 유명했고 우리나라 이민 1세대가 애니깽 이렇게 불렀잖아요. 네네. 하와이로 가고 그것 역시 그 이름으로 영화로 나왔었죠. 멕시코로 가고 그랬는데 애리조나 카우보이는 노래가 왜 나왔는지 유래를 모르겠어요. 정말 알 수 없네요. 네. 아마 이건 박예민 기자도 모를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별로 네.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네. 노래는 대선 당일날 저희 개표 방송이 되게 많았는데 거의 하루 종일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계속 나왔어요. 정말? 애리조나 카우보이. 애리조나 카우보이. 이 소환하는 프로그램 되게 많았고요. 요번 선거 과정을 보면 그 CNN 자막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일 바이럴 일렉션. 네일 오. 바이렉션. 손톱을 깨물면서 보는 네일 바이링. 그래. 네일 바이링. 이 네일 손톱을 깨물게 만든 파이팅하게 그래서 만드는 일렉션이다. 쫄리는 선거였는데 관전하는 재미가 있었죠. 처음에 그 뉴햄프셔부터 개표가 시작이 됐을 때 분위기가 빨간색인데 쭉쭉 뻗어 나가다가 CNN에서 처음에는 그 바이든이 선전하는 것 같아요까지 앵커들이 표정이 되게 밝았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가고 그렇지. 결정적으로 플로리다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걸로 맞아요. 나오니까 거기 해설하던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hat happening in Florida?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CNN은 아주 그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반기를 들었던 그런 언론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대부분 메이커 있는 회사들은 다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반응이었는데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그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던 이 CNN 앵커들의 얼굴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맞습니다. 벤 존스는 눈물을 흘리죠. 네네네. 예. 훌쩍 눈을 닦으면서 정치 자기 평론가인데 아이들 벤 얘기도 존스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뭐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또 유색인이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표현이 굉장히 문학적이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정치 평론가 저 같은 사람이 TV에 나와서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음. 너무나 이 대선 결과에 그 감격을 정도의 해서. 어떤 사건이었다 이 선거 그런데 이제 자체가. 아까 이 박연미 기자가 중요한 거를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팽팽한 초박빙 접전을 관전할 때 손에 땀을 쥔다 그래요. 손에 땀이 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손을 물에 씻죠. 네. 그 문제가 없는데 손톱을 물어 뜯잖아요. 코로나19가 확산돼요. 손이 입으로 가는 게 제일 아이고야. 문제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진 거예요. 어제 지금. 두산하고 KT 경기가 바로 그런 그 진땀승이었죠. 아, 그렇죠. 어마어마한 네. 선발전으로 네, 치러졌던 어제 그거 보느라고 되게 네. 늦게 잤어요. 표현도 최고의 우리 최고의 신인이 표현이 왔거든요. 방역에 네. 더 우월하다. 소영준이 아니라 대형준이더만요, 여러분이. 19살이에요. 19살인데 어쩜 그렇게 네. 주제로 돌아와서 자, 조 바이든 얘기부터 하나씩 풀어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박연미 기자가 좀 뭐 출생부터 간단하게 네. 이 정치인 조 프로필을 바이든의 알죠? 프로필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당선인 조 바이든 상원 의원을 36년 동안 지냈습니다. 와우. 부통령 경력만 8년, 정치 경력이 도합 50년이고요. 최고령 대통령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대선에 도전했는데 88년에는 논문 표절 의혹으로 물러나게 됐고요. 2008년에는 오바마에게 밀렸습니다. 2015년 대선을 준비하던 당시에는 장남이 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취임식은 1년 뒤인 2021년 1월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당선인으로서 첫 행보는 마스크 착용을 호소하는 거였어요. 네. 미국이 암흑의 겨울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어떤 종류의 정치 행위도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일단 파리 기후 협약에 돌아가겠다는 맞아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환경 노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일자리를 되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4년 동안 대략 2,300조 원을 풀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터라 우리나라도 뭐 어제, 오늘 배터리 그린뉴딜 관련주가 뭐 날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그 여러 종목 중에 일부는 오르고 일부는 내려가고 있는데요. 뭐 최근 이거래일 동안 거의 뭐 20% 가까이 오른 종목도 있으니까요. 그건 좀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봤어요. 네. 지금 보고 있어요. 네, 확인하고 앞자리는 바뀌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이 어쨌든 정도면 빨간불이에요. 뭐. 네. 전반적으로는 오늘은 네. 파란불이지만 네. 일주일 치면 빨간불. 네. 그게 근데 중요하죠. 이 프로필을 들으시고 제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K-팝이 우리 젊은 아이돌들 BTS를 비롯해서 블랙핑크 뭐 워낙 이제는 서구 세계에도 유명한데 네. K-트롯이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에? 갑자기요? 왜냐하면 지금 1942년생 네. 가수 현철 씨가 동갑이고요. 그러고 저는 이 노래가 바로 생각나는 거예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오승근 씨의 노래가 영어로 번역돼서 어허. 미국에서 네. 이제 들을 수 있게 되지 백세 않을까. 인생은 왜 얘기 안 하세요? 자, 백세 인생도 있네. 네, 네. 그래요. 롱 스토리 숏 하고요. 와 오늘 아, 뭐 거의 뭐 일타 영왕사예요. 아, 지금 그러네요. 잉글리시 막 보물 터졌죠. 심취했어. 네일 바이링 일렉션부터 네, 네일 바이링 시작해가지고 일렉션. 오리지널 한국 발음 장난 아니지 와. 않습니까? 네. 애리조나. 조현기 씨 아메리카에 생각나는- 한 번도 유학을 안 가본. 아하. 근데 우리가 지금 바이든 당선인은 이제 얘기할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저는 패자에게도 관심을 좀 주고 싶어요. 아, 그래서 일부 끝곡은 오마이걸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부르는 살짝 설렜어 어떨까? 트럼프 대통령 이 노래 같이 불렀어요? 아, 제 마음속에서. 아 살짝 설레. 어. 이거 뭐죠? 혹시 될까봐 플로리다만 봤을 때. 처음에 살짝 설렜잖아. 어. 나도 설렜는데. 아 플로리다 봤을 때. 살짝 설렜어. 걸어주시고요 일단 살짝 네. 설렜어. 네. 자, 이 조 바이든 이제 뭐 우리나라 할 얘기 좀 많습니다. 얘기를 네. 좀 많이 해야 되고 네. 맞아요. 이제 현재와 미래 얘기는 조금만 더 이따 하도록 하고 네. 왜냐하면 정치 인생도 길었지만 인생 역정도 굉장히 맞아요. 파란만장한 맞아요. 분이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가족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기자님. 네. 29살의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인하고
그 30살에 재혼을 하게 되죠. 네. 그 현재의 부인도 전 남편과 헤어지고 바이든 당선인하고 같이 살게 됐는데 요 과정을 두고 사실은 미국에서는 그 전 남편이 쓴 그 회고록 뭐 일종의 있었죠. 고발서 같은 게 나와서 대선 막판에 변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주장은 이 두 사람이 이미 나와 헤어지기 전부터 불륜 관계였고 그렇지. 바이든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당시에 이 지금 현재 영부인이 될 분의 질 바이든. 네. 전 남편이 보좌관이었어요. 스티븐슨이. 바이든 아, 당선인에. 그래서 이들의 가정사가 지금 가슴 아픈 가족사를 극복해낸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만 사실은 밑단에는 아름다운 얘기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그분의 주장이고요. 여하간 장남마저 46살의 나이에 뇌종양으로 사망을 네. 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바이든 당선인이 큰 충격을 받아서 거의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장례식장에 찍힌 사진의 표정 보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질 바이든 여사가 이제 그 전까지는 교직에 계속 몸담으면서 원래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네. 조용히 지내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전면에 나서서 그 현실적으로 주력을 했다고 하는데 박사학위 취득하고 나선 대학 강단에서 네. 서고 있어요. 지금 계속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77년에 재혼한 이후에 이제 계속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삼수 끝에 당내 여러 경쟁자를 물리치고 대통령으로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질 바이든은 대단한 여성이에요. 네. 퍼스트 레이디가 돼서가 아니라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나 정말 뭐 30년 이상 교직에 몸을 담아왔고 네. 이 그냥 영어가 아니고 이 장애 아동들에게 맞아요. 예. 특수 언어 교육을 하는 그런 이제 선생님이셨고 정말 뭐 이 부통령 전용기 안에서 채점했다는 얘기는 유명한 것이고 그리고 교원 노조 출신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관심은 만약에 남편이 국정을 펼치게 되면 내 관심 분야는 교육, 또 하나는 군인. 군인에 대한 것도 교육이에요. 미국은 이제 군대 시스템이 가난한 청년들이 군대에서 직업적 미래를 보장받고 네, 네. 이 군인을 존중하기 때문에 군복무를 하는 중에 계속 교육을 스스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네네. 네. 아 그렇구나. 네네. 여기는 같이 생활했구나. 정말 클래스들이 많아요. 네네. 정말 많아요 부대 안에. 그래서 깜짝 놀랄 만큼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더 일취월장 발전시키는 정책들을 어쩌면은 이 부인 질 바이든이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고령의 대통령 후보가 남편에게 막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 몸으로 다 막아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명한 이제 바이든의 이번 유세 중의 유행어는 아내를 비밀 경호원으로 둔 유일한 후보가 바로 접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이다. 앞으로 네. 좀 굉장히 멋진 퍼스트 레이디가 될 텐데 이미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가 아니라 이제 퍼스트 레이디 시절에 또는 이제 미셸 오바마 정도는 뛰어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제 중에 하나가 이 남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또 이 여전히 지금 하고 네네. 있는 그 직장을 네네. 유지할 것인가도 관심사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 최초가 된다고 또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퍼스트 레이디인데 자기 신의 직업을 버리지 않고 음. 백악관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뭐 출퇴근을 하는 선생님이자 퍼스트 레이디가 되겠죠. 그래요. 이렇게 우리 조 바이든 아직은 당선인입니다. 네. 취임식 1월 20일인가요? 아직 좀 1월 남았죠. 20일. 네. 당선인과 그의 또 영부인이 될 질 바이든이라는 분 얘기를 해봤습니다. 흥미로운 문자가 왔어요. 3940 대원이에요. 이름이 이 친구는 뒤에 중간에 나오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동초등학교 다니는 4학년 학생이에요. 학교가 일찍 끝나면 학교 버스 아저씨가 라디오를 틀어줘서 이 프로그램을 우연히 들었어요. 요즘엔 정상 등교해서 지금은 핸드폰에서 어플을 깔아서 점심시간에 듣고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네네네. 물론 엄마 허락은 받았어요. 시사특공대를 들으면 저도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급식실에서 승훈이랑 예지랑 셋이서 같이 듣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너희들 무슨 라디오 듣냐 하고 물어보셔서 저희 이재익의 시사특공대 듣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니 선생님이 완전 깜짝 놀라셨어요. 저희 친구들하고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한지호, 이예지, 오승훈이에요.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아유 장하다 우리 초등학교 4학년. 그래 야. 선생님도 특공대원이었어. 아니 이예지 이 어린이는 미래 이제 박연미 기자 같은 분이 그럴 수 되실 있죠. 지호 승훈이 예지. 아, 이렇게 지호- 외울 수- 지호가 듣고 있고 친구가 예지랑 승훈이. 그런 그래. 셋이서. 지호 승훈이 예지. 우리 네. 우리 지호, 삼총사. 승훈이 예지 방송 재밌게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고 재밌게 뛰노련 문화. 엄마가 저희는 허락한 거지. 야, 그렇지 그렇지. 오마이갓 살짝 설렜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심장을 담아서 박예민 기자 추천곡입니다.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성동초등학교 지호 예지 승훈이와 함께하는 이재익의 시사특공대 11월 10일 화요일 생방송 작전을 듣고 계십니다. 시사특공대.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박연미 기자. 저희가 앞서 조 바이든 당선인과 그의 뭐 가족 간단하게 또 네네. 과거와 과거까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텐데 보니까 이분이 전공 분야는 외교 안보 이쪽인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외교안보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국내 문제, 아까 이야기한 환경 문제라든가 노동 네. 문제라든가 민주당이 그래도 공화당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할 때 70년대 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건 상당히 급진적인 생각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 미국의 그 시대상을 네,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유럽에서의 난리였죠, 68 운동의 영향이 있었고 히피 운동이 벌어졌고 네네. 이때가 가장 어찌 보면 리버럴할 때 베트남전 반대 운동이 벌어질 때 네. 그때 젊은 이제 상원 의원으로 쭉 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외교 쪽으로 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민의 정부일 때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우리나라도 방문했고요. 그리고 햇볕 정책도 상당히 지지를 했고 남북 관계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피력과 함께 이 김대중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한다는 표현도 여러 번 했고 네. 당시에 만났을 때 넥타이를 바꿔 맸죠. 네, 유명한 예. 일화죠. 그런데 이 김대중 대통령 넥타이에 얼룩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탁하지 않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기억과 추억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소양. 왜냐하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흥미로운 대목이 많았죠. 4년 동안. 어쨌든 김정은을 3번 만나고 북한 지도자를 마이 프렌드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기현상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면 정치나 외교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하고 리얼리티 쇼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됐는데 막 하다 보니까 방위비 분담금 같은 악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정말 70년 된 동맹 관계인데 야 우리나라가 공짜로 군대 보내주고 있잖아. 5배 더 내. 이런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든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2차 토론할 때도 이 북한을 폭력배 혹은 이제 이 지도자를 독재자 이렇게 네. 표현을 해서 강하게 표현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인식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외교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무래도 연세도 좀 있고 지금 앞으로 그 뭐 다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습니다. 실무진들이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연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무진 쪽에서 많이 의존할 거라고 하는데 그 실무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민주당 싱크탱크들 네. 그러니까 저번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도 후보였던 참여했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포장하기로는 뭐 전략적 인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정지 버튼 눌러놨던 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무관심이죠. 않아. 아무것도 하지 무관심. 않았죠. 네. 그게 또 혹시 다시 아니 나오면 근데 저는 어떡하나 어떻게 우려가. 생각하냐면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난 북한은 외면해야지 예를 들면 이란하고 빨리 해야지 또 쿠바하고 58년 만에 재수교해야지가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정보와 영향을 주는 라인이 누구냐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에 걸쳐 있었는데 파트너가 예, 오바마가 8년 동안 집권했잖아요. 재선 네. 성공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재인 정부 같은 쪽에서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형식의 이 딜을 했더라면 저는 중재자 역할에 따라서 오바마는 이란보다 북한을 먼저 풀어야 되겠는데 라든가 쿠바보다는 북한과 먼저 좀 뭔가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쿠바와 58년 만에 재수교할 때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실 중간에 특사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는 상당히 또 한 가지 재밌는 건데 미국 대통령은 역대 개신교도예요. 다. 프로테스탄트. 몇 명 안 됐죠 카톨릭이. 이게 와스프라고 부르는데 화이트 백인이어야 되고 앵글로 섹슨 영국 이민의 후예여야 되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여야 되는데 개신교도여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특이하죠. 독일계 이민의 후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만 아일랜드의 후손으로 캐톨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카톨릭이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천주교거든요.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 방문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좀 커넥션 오바마 때와 다른
조합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점쳐봅니다. 박연배 기자 보기에 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 바이든 시대가 훨씬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진일보된 성과 이런 것들은 변칙성에서 나온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워싱턴의 주류로서 아주 그 뼈대 깊은 정치 명문가에서 자라온 사람이 넘을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고 그게 우리나라의 외교 관계에 결코 좋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방증되냐면 중국과 일본이 바이든의 당선에 너무너무 환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 인내라는 건 말이 좋아서 전략적 인내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한반도 비핵화가 선결되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겠다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미국은 코로나 잡고 경제 상황 끌어올리기에도 바빠서 이제 우리나라에 별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 보면 오바마 자체는 멋진 정치인이죠. 하지만 당시에 우리나라의 옆구리를 찔러서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위안부 합의거든요. 그러게요. 한일 간의 관계가 빨리 정상화돼서 골치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미국 정부 입장 때문에 우리가 그 수용하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어내서 이게 오늘까지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답습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너무나 열렬히 환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식당에 바이든 세트가 등장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에 부통령 때 와서 먹었던 그 만두를 끼워 넣은 콤보 세트. 그런 거 참 잘해. 그런 것까지 만들고 막 현지 언론들 난리 났어요. 지금 그 미국과 중국의 전통적인 어떤 상호 호혜적이고 우호적인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중국과도 어렵고 일본과도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이 상황이 좋을 거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요.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보면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종국적으로 삼성전자 같이 우리나라의 시총을 바치고 있는 회사들에게 굉장히 타격이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한국에 삼성만 있는 거냐?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가총액의 5분의 1, 법인세의 30%를 내는 회사입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유발되는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들이 2,200조를 푼다고 해서 일부 배터리주가 오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구도에서 중국의 발목을 잡아주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유리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경제적 측면 그럼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박연매 기자가 얘기한 경제는 어디까지나 이 세계 그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거를 제하고 네. 미국에서 졌을 때 국내 경제부터 왜냐하면 이 연준이 돈을 푸는 이 액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세계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는 부분이 달라지죠. 있으니까 네.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박연매 기자. 네. 지금 트럼프가 워낙 많이 풀었다고 다들 어느 정도 우리 일반인들이 인식을 하지만 네. 바이든도 못지않게 많이 풀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주류 경제학 이론은 아니지만 많이 우리가 듣는 게 이제 뭐죠? MMT. MMT라는 네. 이론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 Modern Monetary Oh my Theory. Modern Monetary Monetary Theory. 현대 통화 이론이라는 건데요. 현대 통화 이게 이론. 스테파니 켈톤이라는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점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그 재정이라는 건 세수를 걷는 만큼 혹은 거기서 너무 오버하지 않게 재정을 쓰는 것으로 그게 건전한 재정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월급을 버는 만큼 쓴다. 그게 뭐 맞는 얘기인데 네. 여기서 이 교수가 하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는 세수가 얼마이든 그와 무관하게 무제한 돈을 풀어서 돈을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무제한 찍어내서 이걸 바탕으로 미국 재건에 써도 인플레이션을 그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물가의 급등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충분히 이걸로 돈을 찍어내서 미국을 재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는 지금까지 해온 양적 완화하고 뭐가 다르냐면 양적 완화라는 말 계속 금융위기 때부터 들어보셨겠지만 네. 그것도 무제한 돈 풀기인데 여기는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돈을 막 푸는데 갚는다. 여기서 얘기하는 MMT는 갚지 않는다. 아하. 세금으로 부족한 걸 우리가 발권력을 동원해서 찍어낸다는 건데 갚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는 달러는 아무리 풀어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사줄 가져간다. 거야. 다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풀어낸 달러가 미국 밖으로 벗어날 거기 때문에 미국 물가는 그렇게 폭등할 리가 없어. 오케이. 어떤 나라든지 다 흡수해 갈 거야. 다른 한 가지는
여기에서 미국 경제가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여기서 유발되는 일자리나 여기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은 상쇄하고도 남을 거야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이든 정부가 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아니라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교수가 바이든 TF에 그러니까 인수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는 변수는 이 이론을 정말 수용할 거냐. 두 번째는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가 이런 방식의 발권력 동원에 동의할 거냐 문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연준이 아직까지는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금융시장에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정크본드에 가까운 채권까지 다 사들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방식,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 그러게요. 이런 방식까지 도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다른 우회로가 있다고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다만 이 사람은 비주류 경제학자인데 네. 이 사람을 왜 데려왔을까? 과정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게 미국이 하겠다는 그린 뉴딜이나 인프라 투자 사업 여기에다가 코로나 극복 복지 사업의 확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의 인상 여기 다 들어가는 돈을 더하면 제조업 부흥에 쓰겠다고 한 2,300조 원 이상 우리 돈으로 한 1경 2,000조 원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하니까 어디서 돈을 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까지 데려온 건데 아마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 근데 않을까. 이건 좀 네. 자, 최영일 평론가 이야기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이다. 지금 바이든 정부의 꾸려질 지금 이제 섀도우 캐비넷이고 이 바이든은 항상 이너서클 중심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 상원의원 시절의 보좌관이 지금도 참모들이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바이든은 이 여자 형제가 있는데 맞아요. 바이든을 고등학교 때부터 당선시켜온 진짜 뭐 20살 때부터 같이 일했더라고요, 여동생이. 그렇죠. 선거 바로 그 참모로. 여동생이 지금까지도 이제 모든 이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해준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고. 바로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거를 이끌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강경화 여동생이. 장관이 미국에 있는데 바이든 캠프의 외교 담당자를 컨택해야 되잖아요. 네. 2,000명쯤 돼요. 풀이. 경제도 또한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극단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학자들은 많이 들어와 있어 캠프에. 그 예를 들면 누가 상무장관, 재무장관이 될 것이냐 이런 걸 보면 이제 정책 방향을 알 수 있고 네. 백악관에 최종적으로 경제정책 보좌관으로는 누가 들어왔느냐 이게 이제 좀 이 방향 결정의 이제 결정타가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는 박연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일리가 있는 게 트럼프 못지않게 재정 확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주류 경제학에서도 보면 자 트럼프가 좀 특이하긴 했지만 네. 이제 경제 출신이라 음. 지금 원래 민주당 정부는 큰 정부예요. 네. 재정을 집행합니다. 네. 그리고 뉴딜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한국판 뉴딜 이렇게 이제 전개하고 그린 뉴딜은 지금 바이든 정책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강화한다. 그리고 이 탄소는 규제한다. 친환경이니까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우리 정부의 정책하고 노선은 맞아요. 다만 산업적 시너지가 얼만큼 날 건가 하는 네. 건 지켜볼 문제고. 그리고 저는 중국이 그렇게 바이든을 반기고 있지 않다고 봐요. 그러고 또 이게 예를 다르군요. 들면 예, 네. 트럼프가 중국을 때려서 무역이 다 망가진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가 들고 일어나면서 WTO도 이제 괴멸됐고 어찌 보면 세계 자유공정무역 질서가 좀 흐트러졌어요. 네. 근데 바이든도 여기서 크게 바뀌진 않아요. 자유무역 아니다 공정무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우선주의도 갈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질서가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도 명분상 존중하는 형태의 딜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동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트럼프는 겉은 시끄럽지만 어떤 이론이나 장기적인 비전 없잖아요. 네. 지금 재선도 실패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거기는 통치 체제가 길게 가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바이든에 대해서도 반기는 듯 혹은 두려워하는 듯 신중하게 지켜보는 관점이고 정책이 결정된 이후에 굴기의 방향이 또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뭐 중국과 이제 미국과의 이제 관계 방향 또 분위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의견이 있겠죠. 박연미 기자한테 네. 다른 거 좀 구체적인 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최영일 평론가 네. 했던 말과 맥락이 닿는 부분에서 이를테면 중국 말고 우리나라와의 이 무역에 있어서도 네. 기본적으로
뭐 표현은 뭐 물론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적 인내처럼. 근데 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호무역은 가져갈 것 같은데 그럼요. 이번에도 그런 네. 얘기를 했잖아요. 뭐 2차 전진 아니면 전기 체계를 하면서도 항상 단서처럼 붙는 게 단 Made in USA에 네. 대해서만 베네핏을 주겠다는 음.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사도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미국 차 GM에서 나온 거 사도 주고 그렇죠. 이러면 상당히 불공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죠. 중국에서도 한국 차 혹은 한국산 배터리 쓴 회사의 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안 주고 이런 그렇죠. 방식으로 차별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사실은 포장하기 나름이에요. 해서 바이든 시대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좀 걱정되는 이유는 저는 어떤 상황에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불가의 영역이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그에 맞춰서 그래도 스킨십이 있었던 사람에게 세팅되어 있는 그 조직을 운영해 가는 거랑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MMT도 역시 채택을 할지 말지 아주 뭐 불확실성 전혀 영역이죠. 아무것도 예, 예, 모르는 예. 상황이거든요. 바이든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그 바이든의 경제 공약 10대 공약에서도 기본적인 골간을 이루는 건 바이 아메리카예요. 네, 그러게요.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들을 적극 지원한다. 대신 그 과정에서 환경 규제나 노동 규제를 지키지 않는 회사는 엄벌에 처하고 따라와야죠. 향후 5년 안에 클린 에너지 100% 시대를 열겠다. 이 얘기는 전기 수소차 분야에서 아직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못 보여주는 우리나라 차에는 내연기관차 수출이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완성차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고 바이든 시대가 열릴 거라서 금융시대 지금 안정됐잖아요. 네. 환율이 떨어졌죠. 너무 많이 들어졌어요. 환율이 떨어져서 어제 지금 한 근 2년 만에 1,110원대로 종가 찍었고 오늘 소폭 그 올랐거든요. 밑으로도 보긴 보던데요, 또 누구.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10원 떨어지면 우리나라 완성차 기준으로 해서 연간 매출이 2천억 줄고 영업이익이 1,000억이 줄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불에 팔아도 한국 돈으로 환산한 수익이 줄어들게 환율 되는 10원에.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환해치 문제도 굉장히 높게 부상이 되고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수열과 같은 행렬과 같은 규칙성이 한국의 미래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나간 동안 이 자동차 쪽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면서 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우리 또 바이든 인 가요 흥미진진합니다.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스타트 공대 오늘 하필 초등학생들이 지금 급식실에서 새 친구 나란히 듣고 있는데 조금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기 아닌가. 맞아요. 뭐 MMT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교 안보 나도 어쩔 수가 없나 봐. 없어요. 이분이 성함이 왜 이런 성함인지 모르겠다. 문제걸이에요. 문제인걸의 준말일까요? 어허. 아니면 문제걸인가요? 문제걸인가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디인지 본명인지 모르겠으나 문제걸입니다. 시사특공대 좋아하지만 특별히 화요일이 더 기대되는 건 뭘까? 이재익, 박연미, 최영일 조합 환상이다라고 했고 정수진 저희 1, 2, 3가 있거든요. 정수진 동명인 세 분 있어요. 아 정수진 원님이 오늘 요번에 주신 오늘은 거예요? 정수진 원이네요. 네.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에 정치와 경제는 연결고리다. 즉 정치가 결국 경제를 지배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직도 이게 유효한가요? 최영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는 유효하다. 그 대신에 이제 또 이게 대기업가들은 항상 정치와의 관계를 불가근 불가원. 너무 멀어도 안 되지만 너무 가까워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와 경제는 적정한 거리를 둬야 되는데 과거에는 정경유착이 전 나라 말아먹었었다고 봅니다. 상당히 양극화의 원인이에요. 네, 아니 부자는 초부자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삼성 뭐 이 법을 어기고 뭐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왜? 나라 경제의 20%를 차지하니까. 그러면 불법하면 안 돼요. 그렇죠. 준법해야 돼요.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도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재벌도 법을 지켜라. 국민들의 요구는 그냥 간단하다. 그러면서 정경유착은 고리를 끊어내자.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그러면은 건강한 균형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 우리 국민들 다수의 정서가 이런 거예요. 하나를 택해라. 돈이냐 명예냐.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영향력도 커졌고 풀 수 있는 재원도 있으니까 정치 권력도 잡아야지. 이건 아주 위험한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는 CEO로 성공하고 최근에도 이제 정말 잘 나가던 저 벤처기업 대선배가 정가로 갔는데
잘 안 돼요. 아 혹시 저도 아는 분 그분인가요? 네, 유명한 네. 분인데 저 혼자 이건 저의 뇌피셜이에요. 네. 이분이 그냥 기업 쪽이나 교육 쪽에 계셔서 청년 멘토로 계셨다면 아하. 정치인보다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주고 아하. 사회에 지금까지 욕 안 먹고 비판 안 받고 존경을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왜 굳이 권력 방향으로 가야 했는가? 물론 저는 이타적인 생각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지키는 건 선진 사회에서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 왜냐면 외국 보면은 이 뭐 정치인도 있지만 아주 초고위 관료 중에서도 네네네. 백악관에 있는 관료 중에서도 정말 재력가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많아요. 예. 옛날에 그 영국의 재무장관도 맞아요. 영국에서 문우신인가? 그 양반은 그 전인가? 아메리카 분이고요. 맞아요. 아 영국. 영국의 그 문우신도 굉장히 부자예요. 문우신도 엄청난 부자고. 부자죠. 그분도 부자고. 부자고 옛날에 그 대선 후보에 나왔던 분 그 하인즈 케찹 사위도 있었죠. 맞아요. 그분도 기억납니다. 사위도 있었고 그 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재벌들이 야, 그 그 집도 링에 올라간 재혼해서 적이 있었죠. 하인즈 케첩으로 네. 들어갔죠. 네. 그 영국의 재무장관 G20 때 한국에 왔었는데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거든요. 그냥 어린 나이에 그 과거에 조기급제하신 분이었는데 그 양반이 뭐 그 거기 있는 사람들 돈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았죠. 그러게요. 아직 우리나라 좀 음. 조심스러워 보이긴 합니다만 왜 특히 또 군사정부 때 워낙 그런 결탁이 심해서 근데 결탁만으로 볼 건 네. 아니고요. 음, 정치와 경제의 관계라는 건 경제 상황이 정치 권력을 만들어내고 또다시 정치 권력이 추구하는 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새로운 부가 창출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공존 공생하는 관계인데 아마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상태인데 마지막으로 찍고 나온 3분기 성장률이 1947년 미국이 이 분기 성장률 지표를 발표한 이후로 제일 높았어요. 왜냐하면 2분기에 바닥을 찍었으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저효과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거 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기적적인 살려놨는데 음. 3분기에 연율 기준으로 33.1%. 와우. 그러니까 이걸 나누기 4에서 보시면 돼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럼 대략 한 8% 이상 네. 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33% 만들어놨던 썼는데 당연히 요번에 많이 올라갔으면 4분기 이후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잖아요. 네. 뭐 올해보다 2분기는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든이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옆구리를 찌를 가능성이 있죠.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그래서 경제와 정치의 관계는 뭐 경제의 신여고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순환하는 관계. 여기서 순환의 관계다.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하나는 불법하지 마라. 정치와 경제가 친하냐 혹은 뭐 또는 이렇게 견원지간처럼 또 거리를 두느냐 싸우느냐 이거는 뭐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불법은 안 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두 번째는 이왕이면 권력이든 돈이든 가졌다면 사회 공동체를 생각하자. 네. 노블리스 오블리주 오래된 이야기가. 그 저는 부자 중에서 정말 이 세계적인 초부자들은요 이걸 잘해요. 워렌 버핏, 뭐 빌 게이츠. 네. 잘해요. 또는 저커버그. 네. 어찌 보면 이제 이 IT 회사 이 페이스북을 가지고 졸부가 된 거 아니야? 젊은 나이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모두 다 상속하지 않는 운동에 동참해서 어떤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은 95%, 어떤 사람은 90%다 생전에 기부하고 나는 지구를 떠나겠다. 이런 좀 정신들을 배웠으면 좋겠고 이 백신에 가장 이 열광적으로 투자하는 게 또 게이츠 재단이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이 재벌 대기업들도 이런 활동에 좀 나서주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앞으로 그 미국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든 당선인 시대가 열리면 부자 증세 나면 일어날 건데 네. 여기에서 얻은 세원으로 미국을 인프라를 다시 까는데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빚만 지진 않고. 근데 앞서 말씀하신 그 MMT 이론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주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오히려 눈여겨봐야 되는 사람은 벤 해리스라는 44살짜리 경제학자입니다. 젊은 학자네요. 네,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정도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고소득층에 대한 부자 증세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데 대신에 상속세 부담 이런 것들도 좀 늘려가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미국에서. 어허. 미국에서는 증여세율이 40%인데 네. 이게 현재 미국 법으로는 개인 평생 최대
139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돼요. 아하. 근데 요거를 넘어가도 안 냈던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도 이제 좀 받겠다는 거고 고소득층을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대략 연봉 2억 8천 정도로 받는데 앞으로는 연봉 40만 달러 그러니까 한 대략 좀 높이 잡겠다는 네, 거네요. 5억 말하자면 원 기준은. 정도 대신 이 사람들한테는 소득세를 더 높이 물리겠다. 기준은 높이 올리고 전체는 1.8%밖에 비중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국민 총소득의 5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어서 말씀하신 방향의 어떤 조세정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포장도 잘하고 있어요. 월가에는 대신 우리가 정당하게만 걷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도 함께 하겠다. 이게 계획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벤 네. 해리스라는 또 젊은 경제학자도 들어왔다고 하니까 와. 캠프에. 자,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하고 동갑인 분입니다. 김진웅. 인천 계산동의 김진웅입니다. 양복 순위 땜시 시사특공대를 입문했는데요. 제 나이가 78살인데요. 나이가 많아도 특공대 입대 접수가 가능한가요? 제 이 나이까지 라디오 방송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요. 아마 선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방송을 탔다는 얘기인가요? 방송을. 죽기 전에 방송 한번 타볼 행운이 있을까요? 시사특공대 건강하세요 하고 야. 하트를 19개 보내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김진웅 대원 방송 탔습니다. 네. 김진웅 대원 축하드리고요.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진웅 대원께 바칩니다.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특공대 4부로 돌아옵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